현금 흐름 심화편 11강.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왜 다를까요? 기업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숫자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익이 늘었으면 현금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11강에선 이 질문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영업이익과 실제로 들어온 현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본업으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품을 판매합니다.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를 뺍니다. 직원 급여나 판매비, 관리비 같은 비용도 뺍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회계장부에서 계산한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이 회사 통장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제품은 고객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매출 100억 원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10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60억 원만 먼저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2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매출은 이미 100억 원입니다.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60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40억 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 회계에서는 이것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건은 1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60억 원만 받았습니다. 40억 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고 해서 현금도 똑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재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금이 묶이는 곳이 있어야 바로 재고입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원재료를 사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합니다. 공장을 돌리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제품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제품이 창고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금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은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돈이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현금이 재고로 바뀌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모습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영업이익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납니다. 재고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직 못 받았거나 돈이 재고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채권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 창고에 오래 쌓여있던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현금이 들어옵니다. 고객이 제품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을 봤다면 그 다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봐야 합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두 분기의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두 분기 다르게 움직였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받는 시점과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고를 미리 확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가 오랫동안 반복되는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입니다. 매년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닌가? 장부에는 매출이 기록되지만 실제로 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더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발표도 나옵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기업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매출 채권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나는데 재고가 계속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의 모습은 좋아 보여도 현금의 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좋은 기업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은 매출이 성장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판매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성장합니다. 본업에서 실제로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즉, 매출이 성장합니다.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성장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장기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기업의 성장 품질을 판단하는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만 계속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벌었다는 그 돈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매출 채권에 묶여 있는가? 재고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기업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11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이 본업을 통해 벌어들인 회계상 이익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이 본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숫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매출 채권이 생깁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돈을 사용했는데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다면 현금이 재고에 묶입니다. 또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그 순간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를 하나씩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1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벌었다는 그 돈은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장부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회사 통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은 장부에서만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이익을 실제 현금으로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현금으로 증명되는 기업. 이것이 현금 흐름을 공부하면서 찾아야 할 좋은 기업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2강. 감가상각비는 비용인데 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더할까요? 11강에서는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서로 다를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2강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처음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회계를 처음 공부하면 이 말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회계 공식보다 아주 쉬운 예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분명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줍니다. 이상하지요? 비용으로 빼놓고 왜 다시 더할까요? 오늘 12강에선 이 이유를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의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제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1억 원입니다. 기업은 기계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기계는 올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 해 동안 제품을 생산하면서 기업이 돈을 버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기계값 1억 원을 구입한 첫 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해에는 비용이 갑자기 아주 커집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기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계와 관련된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기계값을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누어서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숫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 원짜리 기계를 10년 동안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 원의 기계값을 10년에 나누어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1,000만 원입니다. 매년 1,000만 원씩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이 1,000만 원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해에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기록됩니다. 다음 해에도 1,000만 원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 해에도 1,000만 원이 기록됩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기록될 때마다 회사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갈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값 1억 원은 기계를 구입할 때 이미 지급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기록될 때 1,000만 원을 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에서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현금 지출은 없습니다. 이런 비용을 비현금성 비용이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장부에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더할까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상 이익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금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비용으로 빼놓은 금액을 다시 조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했다고 해서 회사의 통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만큼 회사가 돈을 새로 벌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장부에서는 비용으로 빠졌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부에서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실제 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다시 더해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계를 살 때 빠져나간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기계를 구입할 때 분명 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현금 흐름표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바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공장을 짓습니다. 기계를 삽니다. 생산 설비를 구입합니다. 이런 투자를 할 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이 현금 지출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기업이 기계를 삽니다. 그 순간 실제 현금이 나갑니다. 이 돈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동안 매년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계값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다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기계를 살 때 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감가상각비가 나누어 기록됩니다. 두 가지는 발생하는 시점이 다른 것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실제 기업 분석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공장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고가의 생산 장비도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처음 설비를 구입할 때 막대한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여러 해 동안 사용합니다. 그 기간 동안 매년 큰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감가상각비 때문에 영업이익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감가상각비만큼 그해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만 보면 부족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크면 좋은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큰 기업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장과 기계는 영원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은 계속 새로운 설비에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실제 현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사야 합니다. 공장을 증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큰 기업을 분석할 때는 감가상각비만 보면 안 됩니다. 설비 투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을 많이 벌어도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많은 현금을 벌었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장과 설비에 더 많은 돈을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 실제로 남는 현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설비 투자로 돈이 또 많이 나갑니다. 결국 얼마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공부하게 될 잉여 현금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얼마나 발생했는가? 감가상각비는 얼마나 큰가? 영업활동을 통해 실제 현금은 얼마나 들어왔는가? 공장과 설비에 현금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리고 모든 투자가 끝난 뒤 기업에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12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비가 기록되는 그 순간 실제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나 설비를 구입할 때 현금은 이미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다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더했다고 해서 새로운 현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만큼 돈을 새로 번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은 비용을 현금 흐름 계산에서 다시 맞춰준 것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는 5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설비 투자, 그리고 잉여현금. 마지막으로 오늘 12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해의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3강. 운전자본이 늘어나면 왜 현금 흐름이 나빠질까요? 12강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비용인데도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조정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3강에서는 현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운전자본입니다.
운전자본. 회계를 처음 공부하면 이름부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잡한 공식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쉽게 회사가 장사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이익도 늘었는데 왜 통장에는 돈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운전자본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가게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먼저 물건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 재고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월급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항상 그 자리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다면 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사는 분명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내 현금은 여러 곳에 묶여 있습니다. 물건에 묶여 있습니다. 재고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에도 묶여 있습니다. 기업도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 필요한 돈, 이 돈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운전자본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회사가 매일 장사하기 위해 사업 현장에 묶어두어야 하는 돈. 우선 이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현금이 부족할까요? 이번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문이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재료를 더 많이 사야 합니다. 원재료를 사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생산량도 늘려야 합니다. 재고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커질수록 먼저 들어가는 돈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현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현금이 여러 곳에 묶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운전자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매출채권입니다. 먼저 매출채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1강에서도 배웠습니다. 매출채권은 쉽게 말해서 물건은 팔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장부에는 매출 100억 원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실제로 받은 돈은 70억 원입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억 원은 매출 채권입니다. 여기서 현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100억 원어치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들어온 돈은 70억 원입니다. 30억 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돈이 거래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하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돈이 늘어난다. 그래서 현금이 묶인다. 이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재고 자산입니다. 이번에는 재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를 사야 합니다. 원재료를 사는 순간 실제 현금이 나갑니다. 공장도 돌려야 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합니다. 이렇게 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바로 팔리지 않습니다. 창고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현금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 현금이 제품의 모습으로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재고로 바뀌어서 창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팔리면 다시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리기 전까지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고는 계속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가?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입 채무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매입 채무입니다. 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값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재료는 오늘 받았습니다. 돈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은 받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이것이 매입 채무입니다. 현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재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당분간 회사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두 가지와 반대입니다. 천천히 세 가지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이 늘어납니다. 아직 못 받은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금이 묶입니다. 재고가 늘어납니다. 제품과 원재료에 돈이 묶입니다. 그래서 역시 현금이 묶입니다. 반대로 매입 채무가 늘어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장은 회사에 현금이 남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이해하면 운전 자본이 훨씬 쉽게 보입니다.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 왜 현금 흐름이 나빠질까요? 이제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운전 자본이 늘어나면 왜 현금 흐름이 나빠질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의 돈이 사업 과정에 더 많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재고에 들어간 돈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업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직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본 증가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부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본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운전자본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 원재료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재고도 평소보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 채권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운전 자본이 늘었는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 늘었는가? 매출이 빠르게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인 것인가? 또는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해서 매출 채권이 증가한 것인가? 같은 증가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전에서는 증가 속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기업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이 10%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을 확인해 보니 50%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매출은 1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은 돈은 50% 증가했습니다. 뭔가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보다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은 아닌가? 거래처에서 돈을 늦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도 같은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매출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재고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팔리는 속도보다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가? 그래서 투자자는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합니다.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 그리고 매출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 이렇게 비교하면 기업 안에서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업은 돈이 잘 회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업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돈을 비교적 빠르게 받습니다. 현금이 들어옵니다. 재고도 지나치게 쌓이지 않습니다. 들어온 현금으로 다시 원재료를 삽니다.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판매합니다. 판매한 돈을 다시 회수합니다. 현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사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기업 안에서 잘 돌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매출 채권에 계속 묶입니다. 재고에도 계속 묶입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이익이 있어도 회사의 실제 현금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공부하면 단순히 이익만 볼 때보다 기업을 한 단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13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본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매일 장사하기 위해 사업 현장에 묶어두어야 하는 돈입니다. 특히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현금이 묶입니다. 두 번째, 재고 자산. 돈을 사용해서 원재료와 제품을 준비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역시 현금이 묶입니다. 세 번째, 매입 채무. 원재료는 받았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입니다. 매입 채무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현금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출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왜 증가했는가? 정상적인 성장 때문인가? 제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판매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이익이 늘어도 운전자본에 돈이 묶이면 현금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이익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판매한 돈을 실제 현금으로 잘 회수합니다. 그 현금으로 다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합니다. 이익이 현금으로 돌아오고 그 현금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기업. 이것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4강.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왜 위험할까요? 13강에서는 운전 자본이 증가하면 왜 기업의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4강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항목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어려운 회계 용어처럼 들리지만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은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돈이 매출 채권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실적만 보면 아주 좋은 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그대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오늘 14강에서는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매출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매출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는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돈은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올해 제품을 100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매출 100억 원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10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80억 원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매출은 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 통장에 들어온 돈은 80억 원입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현금도 똑같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출 채권이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 실제 현금 유입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매출 채권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2,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판매 규모가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도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매출 채권이 증가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10%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50% 증가했습니다. 50%입니다. 매출은 10% 증가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은 5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매 증가 속도보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늦게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돈을 나중에 받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품을 많이 판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래처의 재무 상태가 나빠져서 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 하나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은 결국 받아야 돈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은 회계장부에서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왜 자산일까요? 앞으로 받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받기로 했던 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부에는 분명 매출이 기록됐습니다. 그 매출을 바탕으로 이익도 기록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부에 기록된 좋은 실적과 실제 회사의 현금 사정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채권이라는 숫자를 볼 때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을 실제로 제대로 받고 있는가?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함께 보십시오. 매출 채권의 이상 신호를 찾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합니다. 매년 좋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출 채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 해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부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판매한 돈이 실제 현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모습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매출이 성장하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상대적으로 훨씬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빨리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받는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판매하면 평균 2달 정도 뒤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3달이 걸립니다. 조금 지나니 4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5달이 걸립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좋은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현금이 거래처에 더 오래 묶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그동안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합니다. 원재료도 구입해야 합니다. 공장도 운영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은 계속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한 현금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을 볼 때는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회수되고 있는가, 이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급성장 기업일수록 더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부분은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매출이 갑자기 크게 성장하는 기업을 발견하면 투자자는 기대하기 쉽습니다. 매출 100% 성장, 영업이익 급증, 사상 최대 실적, 이런 숫자를 보면 기업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는 것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만큼 실제 현금도 들어오고 있는가? 매출 채권만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볼 때는 성장의 속도만큼 성장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기업은 매출이 성장합니다. 영업이익도 성장합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은 판매한 돈을 결국 제대로 회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성장합니다. 투자자는 4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매출, 두 번째 영업이익, 세 번째 매출 채권, 네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네 가지 숫자가 몇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매출과 이익만 볼 때보다 기업의 실적을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강 핵심 정리. 오늘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은 팔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출 채권까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 해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그 돈은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가? 기업은 장부에 매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합니다. 원재료를 사야 합니다. 공장과 설비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빌린 돈도 갚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결국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4강에서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매출은 장부에만 찍히는 매출이 아닙니다. 결국 현금으로 회수되는 매출입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5강. 재고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왜 조심해야 할까요? 14강에선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을 왜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5강에서는 매출 채권과 함께 기업의 현금을 묶어놓는 대표적인 항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재고 자산입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이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원재료나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재고가 계속 늘어나면 왜 투자자는 조심해야 할까요? 재고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미리 제품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원재료를 미리 사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별로 늘지 않는데 재고만 계속 쌓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15강에서는 재고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과 사업 상황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고를 현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려면 먼저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원재료를 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현금을 주고 원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로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어갑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줘야 합니다. 공장도 돌려야 합니다. 전기료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사용해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재고입니다. 회계에서는 재고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재고는 분명 기업의 자산입니다. 나중에 판매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고는 자산이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업의 현금이 제품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팔려야 다시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재고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면 기업의 현금도 그만큼 많이 묶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가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작은 옷가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가게 주인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500만 원으로 옷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이 옷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옷이 금방 팔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금이 들어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옷이 팔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창고에 있습니다. 2달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에는 옷이라는 자산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합니다.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옷도 사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팔리지 않은 옷에 묶여 있습니다. 기업의 재고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볼 때는 단순히 제품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돈이 얼마나 창고에 묶여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고가 늘어나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재고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제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미리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도 미리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재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원재료를 미리 많이 사둘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제품을 미리 생산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고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숫자만 보고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재고가 증가했는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매출과 비교해 보십시오. 재고를 분석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재고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가 늘었으니 더 많은 제품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5% 증가했습니다. 거의 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고는 50%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재고는 크게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산업 전체의 경기가 나빠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분석할 때는 재고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와 재고가 늘어나는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재고가 늘어나면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현금 흐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그 순간 실제 현금이 나갑니다. 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재고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가 크게 증가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봤습니다. 매출이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를 봤더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줄었습니다. 현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럴 때 재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가 크게 늘었다면 기업의 현금이 창고 안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고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가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재고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금이 묶이는 문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고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재고가 언제나 처음 가격 그대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옷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아주 인기 있는 옷을 기업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유행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옷이 이제는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낮춰서 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더 큰 폭으로 할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제품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제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판매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재고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재고의 가치를 낮춰서 회계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현금이 묶이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고가 특히 중요한 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제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아주 좋습니다. 제품이 잘 팔립니다. 기업이 만든 제품이 빠르게 판매됩니다.
그러면 재고도 원활하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도체 수요가 약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만큼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품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고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품 판매가 다시 증가합니다. 창고에 있던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재고의 절대 금액만 보는 것보다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기 증가했는가? 두 분기 연속 증가했는가? 몇 분기 동안 계속 쌓이고 있는가? 아니면 재고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는가? 이런 흐름을 몇 개 분기에 걸쳐 보는 것입니다. 재고가 줄어들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겠습니다. 재고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재고가 줄었다면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서 새로운 원재료를 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기업이 생산량을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좋은 이유로 감소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공부하면서 계속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재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왜 늘었는가? 왜 줄었는가? 매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현금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재고를 분석할 때 초보 투자자라면 우선 세 가지만 연결해서 봐도 좋습니다. 첫 번째, 매출입니다. 제품이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재고 자산입니다. 매출보다 재고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재고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현금이 크게 묶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출, 재고 자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분기만 보지 않습니다. 몇 개 분기를 연속해서 봅니다. 가능하다면 몇 년의 흐름도 함께 봅니다. 그러면 기업의 사업 상황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재고를 잘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업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삽니다. 원재료로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을 판매합니다. 판매한 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다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으로 다시 원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다시 제품을 만듭니다. 다시 판매합니다. 다시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이 재고가 됩니다. 재고가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다시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계속 순환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재고가 창고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만든 제품을 잘 판매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현금 회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5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은 기업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원재료나 제품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판매되어야 다시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재고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미래 주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고 증가 자체가 아닙니다. 왜 재고가 증가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고만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까지 나빠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면 좋습니다. 매출 증가율, 재고 증가율,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한 분기의 숫자만 보지 말고 여러 분기의 방향을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5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재고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는 순간 기업의 현금을 묶어놓는 돈입니다. 좋은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만든 제품을 잘 판매합니다. 판매한 돈을 빠르게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다시 사업에 사용합니다. 현금에서 재고로,
재고에서 매출로, 매출에서 다시 현금으로 이 흐름이 잘 돌아가는 기업, 그런 기업이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도 건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6강.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은 위험할까요? 15강에서는 재고 자산이 계속 증가하면 왜 기업의 현금이 묶일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6강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지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위험한 기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번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16강에서는 단순히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마이너스가 발생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말이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가 본업을 하면서 실제로 만들어낸 현금의 흐름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합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습니다. 현금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줍니다. 세금도 냅니다. 현금이 나갑니다. 이렇게 회사가 본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현금을 보여주는 것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라면 본업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은 장부에 적힌 이익만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 월급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원재료도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세금도 돈으로 내야 합니다. 빚도 결국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마이너스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바로 위험한 기업이라고 판단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 분기의 마이너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원재료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제품을 미리 많이 생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증가합니다. 재고에 현금이 묶입니다. 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출 채권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은 많이 팔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계절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기 또는 짧은 기간의 마이너스만 보고 기업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라면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첫 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해도 마이너스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사업을 계속할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을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회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도 주고 있습니다. 원재료도 사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돈을 가져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본업에서 돈을 못 벌면 외부의 돈이 필요합니다. 아주 쉬운 가게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월급과 임대료, 물건값 등을 합치면 매달 1,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가 부족할까요? 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첫 달에는 저축해둔 돈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저축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매달 200만 원씩 부족하면 언젠가는 저축한 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계속 부족하면 결국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빚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당장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다음 해에도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합니다. 또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부채가 또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은 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그 주식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기업에는 새로운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유상증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계속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분 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라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업에서 부족한 돈을 계속 빚이나 증자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초기 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처음부터 본업에서 많은 현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성장 초기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고객이 많지 않습니다. 매출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연구개발에 돈을 씁니다. 마케팅에도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여러 곳에 먼저 투자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직 신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에서 나오는 매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개발하려면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임상시험도 해야 합니다. 연구원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일정 기간 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이 안정된 성숙 기업과 아직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장 초기 기업이니까 현금 흐름을 안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자 성장 기업에서는 현금이 생명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은 현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현금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영업활동에서 2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장 현금이 바닥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을 보겠습니다. 현금은 100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억 원씩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한 해에 사용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성장 기업에서는 두 가지를 꼭 같이 봐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현금이 줄어드는 속도. 쉽게 말하면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마이너스라도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두 기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숫자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업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고객도 계속 증가합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재고와 매출 채권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매출이 계속 감소합니다. 재고는 계속 쌓입니다. 매출 채권도 증가합니다. 영업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빚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 기업 역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두 기업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마이너스라는 표시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왜 마이너스인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현재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폭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폭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의 사업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줄어듭니다. 결국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현금 흐름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는 현재 숫자 하나보다 몇 년 동안의 방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실전에서는 5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5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가? 사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영업손익은 좋아지고 있는가? 적자라면 적자 폭이 줄고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 매출 채권과 재고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금이 어디에 묶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현재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지금 가진 돈으로 사업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부채나 유상증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본업에서 부족한 현금을 외부 자금으로 계속 메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5가지를 함께 보면 단순히 마이너스라는 숫자 하나만 볼 때보다 기업의 상황을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한두 분기 정도는 충분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고를 미리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돈이 먼저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의 성장 기업이나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기업은 일정 기간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에서 오랫동안 현금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와야 합니다. 빚을 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영원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인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한 번의 마이너스보다 무서운 것은 이유도 없고 개선도 없이 계속되는 마이너스입니다. 기업은 결국 본업을 통해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돈으로 버티는 기업과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기업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7강, 잉여 현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은 왜 강할까요? 16강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인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7강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짓습니다. 새로운 기계도 삽니다. 연구개발도 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도 현금이 남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남아있는 현금, 바로 잉여현금입니다. 기초편에서도 잉여현금의 기본 개념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잉여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왜 강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오늘은 이것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잉여현금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가정의 살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전부 저축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필요합니다. 각종 공과금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1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빚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지출을 모두 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법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도 합니다. 그런데도 현금이 남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잉여현금의 힘입니다. 잉여현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업은 먼저 본업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을 판매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본업에서 만들어지는 현금의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기업이 모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낡은 기계를 교체해야 합니다. 생산량을 늘리려면 새로운 설비도 필요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공장을 더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실제 현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사업에 필요한 설비 투자에 사용한 돈을 빼고 그래도 남는 돈. 이것을 잉여현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본업에서 1,000억 원의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억 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과 기계 설비에 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요? 400억 원입니다. 이 400억 원이 기업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잉여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본업에서 1,200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설비 투자에는 6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600억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800억 원이 남았습니다.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첫 해 400억 원, 다음 해 600억 원, 그 다음 해 800억 원. 이런 흐름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장부상의 이익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잉여현금이 많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잉여현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남는 기업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가 있다면 남는 현금으로 차입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빚이 줄어듭니다. 빚이 줄어들면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재무 구조가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버틸 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남는 현금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면 다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현금을 법니다. 그 현금을 좋은 사업에 다시 투자합니다. 그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합니다. 이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을 다시 투자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업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이 충분하면 기업은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입니다.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을 늘릴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시장에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항상 최선의 선택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현금이 남는 기업은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의 사업 환경은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품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산업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현금이 부족한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본업에서 현금을 잘 만들고 잉여 현금을 꾸준히 쌓아온 기업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을 빌리지 않아도 버틸 시간이 생깁니다. 경쟁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현금은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기업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잉여 현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잉여 현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올해 설비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잉여 현금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오래됐습니다. 기계도 낡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맞는 설비도 필요합니다. 원래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현금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 기업보다 기술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을 볼 때는 단순히 많다, 적다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현금이 많이 남았는가? 본업에서 현금을 많이 벌어서 남은 것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투자까지 줄여서 현금이 남은 것인가? 두 경우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해보다 여러 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해의 숫자만 보고 기업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잉여 현금이 올해 갑자기 크게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왜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투자를 일시적으로 크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갑자기 회수되면서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대규모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큰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가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3년, 5년, 가능하다면 더 긴 기간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잉여 현금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을 함께 보십시오. 좋은 기업을 찾을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좋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더 좋습니다. 기업은 설비 투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잉여 현금이 증가합니다. 이런 기업은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부에서만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금도 잘 들어옵니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고도 현금이 남습니다. 이것이 잉여 현금이 강한 기업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합니다. 뉴스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이 계속 늘어납니다. 재고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설비에 투자하고 나면 현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잉여 현금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익 숫자만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의 현금 선순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하나의 그림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본업에서 현금을 팝니다. 그 현금으로 미래에 투자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좋은 설비를 도입합니다. 연구개발도 합니다. 그 결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경쟁력이 높아지면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현금이 들어옵니다. 기업은 그 현금을 다시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 현금으로 버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사업이 성장합니다. 다시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현금의 선순환입니다. 돈이 돈을 만들고 그 돈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7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잉여 현금은 기업이 본업에서 현금을 벌고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한 뒤에도 남아있는 현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잉여 현금입니다. 잉여 현금이 꾸준히 증가하면 기업의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에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버틸 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투자까지 줄여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4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영업이익, 영업활동 현금 흐름, 설비 투자, 그리고 잉여 현금. 한 해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현금이 계속 남는 기업. 그런 기업은 빚을 줄일 수도 있고 다시 성장할 수도 있고 주주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위기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힘은 기업의 진짜 경쟁력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8강.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인데도 좋은 기업일 수 있을까요? 17강에서는 잉여 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 왜 강한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8강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 마이너스가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18강에서는 같은 마이너스라도 좋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 위험한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식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이 계속 늘어납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입니다. 매출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게가 너무 작습니다. 더 많은 손님을 받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정을 내립니다. 가게를 하나 더 열자. 새로운 가게를 얻습니다. 보증금도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합니다. 주방기기도 새로 구입합니다. 테이블도 사야 합니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올해 식당에서 벌어들인 현금보다 새로운 가게에 투자한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은 현금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식당의 사업이 나빠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게가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현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업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잉여 현금이 왜 마이너스가 될까요? 기업은 먼저 본업에서 현금을 법니다. 제품을 판매합니다. 고객에게 돈을 받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설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만약 본업에서 벌어들인 현금보다 투자에 사용한 현금이 더 많다면
잉여 현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본업에서 1,000억 원의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을 짓고 설비를 구입하는데 1,5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들어온 현금은 1,000억 원입니다. 투자한 돈은 1,500억 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500억 원이 부족합니다. 잉여 현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1,500억 원이나 투자했을까? 이 질문이 오늘 강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어떤 기업의 제품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주문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으로는 주문을 모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결정합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생산 설비도 늘립니다. 당장은 많은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이 완성됩니다. 생산이 시작됩니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품이 계속 잘 팔린다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업에서 들어오는 현금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사용한 돈이 미래에 더 많은 현금을 만들기 위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잉여 현금 마이너스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매출이 계속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공장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기계도 계속 고장납니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낡은 기계를 계속 바꿔야 합니다.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업에서 들어오는 현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돈은 계속 필요합니다. 결국 잉여 현금은 계속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업도 잉여 현금은 마이너스입니다. 앞에서 본 성장 기업도 잉여 현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숫자는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두 기업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숫자보다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투자와 유지 투자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를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낡은 기계를 교체합니다. 오래된 공장을 수리합니다. 현재의 생산 능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현재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합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듭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최소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돈은 현재 사업을 겨우 유지하기 위한 돈인가?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한 돈인가?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공장을 하나 짓는데도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첨단 장비도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생산 라인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투자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현금이 아주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영업활동에서 많은 현금을 벌고 있어도 잉여 현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제품 수요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막대한 투자금이 이제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큰 산업에서는 한 해의 잉여 현금만 보고 기업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투자 전과 투자 중과 투자 이후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발견했다면 우선 네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성장 투자 때문에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발생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에서도 현금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의 목적입니다. 기업이 왜 돈을 쓰고 있는지 봅니다.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는가?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것인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인가?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투자가 끝난 뒤 기업이 더 많은 현금을 만들 수 있을까? 투자는 돈을 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결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할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는가입니다. 기업이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던 충분한 현금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본업에서 벌어들인 현금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할 때마다 계속 빚을 내고 있다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차입금이 계속 증가합니다.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늘어난다면 재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라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이후의 결과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생산 능력이 증가합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시기가 지나면 잉여 현금도 다시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과거의 투자가 좋은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는 계속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도 계속 나빠집니다.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이 투자는 정말 돈을 잘 쓰고 있는 것일까? 투자 규모만큼 투자의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금의 이동 경로입니다.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보면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본업에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새로운 공장으로 갔습니까? 새로운 생산 설비로 갔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됐습니까? 미래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사용됐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몇 년 뒤 더 많은 현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이 흐름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이 그냥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더 큰 현금을 만들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마이너스와 위험한 마이너스, 이제 아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장을 위한 마이너스입니다. 본업의 현금 창출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품도 잘 팔립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공장과 설비에 투자합니다. 재무 구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끝난 뒤 생산 능력이 증가합니다. 매출도 증가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잉여 현금 마이너스는 성장을 위한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계속 감소합니다. 영업이익도 감소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나빠집니다. 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까지 오랫동안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훨씬 더 줌해서 봐야 합니다. 결국 같은 마이너스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18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왜 마이너스가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습니다. 본업에서 현금을 잘 벌고 있는가? 왜 큰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투자는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을 위한 것인가? 투자할 돈은 어디에서 마련하고 있는가? 빚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이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는가? 결국 잉여 현금도 다시 좋아지는가? 이 흐름을 몇 년에 걸쳐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잉여 현금의 마이너스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현금이 그냥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더 큰 현금을 만들기 위해 좋은 곳으로 이동한 것인지,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래에 더 큰 현금을 만들기 위한 좋은 투자에 사용된 돈이라면 오늘의 마이너스가 내일의 성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19강.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은 어떻게 찾을까요? 18강에서는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19강에서는 조금 더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던 현금이 줄어듭니다. 매출 채권 증가도 진정됩니다. 재고도 조금씩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점점 좋아집니다. 투자자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가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합니다.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물건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계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손님이 늘기 시작합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도 조금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던 돈도 예전보다 빨리 들어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현금도 점점 줄어듭니다. 아직 아주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는 현재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00억 원이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300억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플러스 200억 원이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좋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업에서 빠져나가던 현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것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 채권입니다. 14강에서 매출 채권을 공부했습니다. 매출 채권은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매출 채권이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즉, 물건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출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 증가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판매한 돈이 예전보다 빨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는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능력뿐 아니라 돈을 회수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재고입니다. 15강에서는 재고를 공부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돈이 원재료나 제품의 모습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매출은 부진한데 재고가 계속 쌓이는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다시 회복됩니다.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합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도 줄어듭니다. 재고 증가가 멈춥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고에 묶여있던 돈이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정상화되는 것도 현금 흐름 개선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이 함께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영업이익만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은 계속 나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매출 채권도 안정됩니다. 재고도 정상화됩니다. 이런 변화가 같이 나타난다면 기업의 실적 개선이 키우다 실제 현금으로 연결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장부에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대규모 투자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금 흐름의 변화를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몇 년 동안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장 건설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기계도 사야 합니다. 생산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에서 큰 현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잉여 현금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장 건설이 거의 끝났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합니다. 제품이 나옵니다. 매출이 발생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해 나가는 현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현금은 늘고 나가는 투자금은 줄어듭니다. 기업에 남는 현금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현금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본업에서 매년 1,000억 원의 현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을 짓느라 매년 1,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들어오는 현금보다 투자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는 7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장이 가동되면서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은 1,5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현금은 1,500억 원입니다. 나가는 투자금은 700억 원입니다. 그러면 기업에 남는 현금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현금 흐름의 변곡점입니다. 부채의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기업이 돈을 많이 빌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입금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부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업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업이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차입금이 줄어듭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재무 구조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기업의 체력이 강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개선을 볼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이것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한 분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 분기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고 해서 기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우연히 한꺼번에 많이 회수됐을 수 있습니다. 재고를 일시적으로 크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설비 투자 시점이 다음 분기로 미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기 현금 흐름은 갑자기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계속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년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봅니다. 좋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전에서는 6가지를 연결해서 보십시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때는 6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가?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로 더 잘 팔리고 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가? 본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지 봅니다. 세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지 플러스로 전환되는지 봅니다. 네 번째, 매출 채권과 재고가 안정되고 있는가? 현금이 과도하게 묶이고 있지 않은지 봅니다. 다섯 번째, 대규모 설비 투자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가? 앞으로 투자해 나가는 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봅니다.
6번째,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현금 흐름의 변곡점을 찾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이미 최고 수준이 된 뒤에만 보는 것보다 나빴던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숫자 하나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매출채권, 재고, 설비투자, 부채, 잉여현금, 이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순한 일시적 변화인지 기업의 구조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19강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의 증가 속도가 안정됩니다. 판매한 돈을 더 잘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재고도 정상화됩니다. 창고에 묶였던 돈이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함께 좋아집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현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한두 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기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분기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강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기업만 찾지 말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도 찾아보십시오. 기업의 변화는 때로는 이익보다 먼저 또는 이익과 함께 현금의 흐름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 심화편 20강, 현금 흐름 심화편 총정리. 좋은 기업의 현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19강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기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20강에서는 11강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현금 흐름 심화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봤습니다. 운전자본을 봤습니다. 매출 채권을 봤습니다. 재고를 봤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다른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부했다면 이 숫자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의 현금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본업에서 만들어지고 투자로 이동하고 다시 더 큰 현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천천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하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을 판매합니다. 매출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매한 돈을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줍니다. 원재료를 구입합니다. 세금을 냅니다.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미래에 투자합니다. 좋은 기업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다시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기업의 기본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과 현금은 다릅니다. 11강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통장에도 100억 원이 들어왔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재고를 만들기 위해 현금을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좋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익으로 기록된 돈이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 질문이 현금 흐름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12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공부했습니다. 기업이 1억 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현금은 기계를 살 때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기계 가격을 한 해의 비용으로 전부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그 비용이 기록되는 순간 현금이 새롭게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그 순간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운전 자본에 현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13강에서는 운전 자본을 공부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매출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금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출 채권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현금이 사업 곳곳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금까지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운전자본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출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14강에서는 매출 채권을 조금 더 깊게 공부했습니다. 제품은 팔았습니다. 매출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 증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한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돈을 받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거래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투자자는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매출은 장부에 기록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현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고도 현금입니다. 15강에서는 재고를 공부했습니다. 재고는 창고에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금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원재료를 살 때 현금이 나갔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현금이 재고의 모습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재고 증가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문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늘지 않는데 재고만 계속 증가한다면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출, 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를 해석해야 합니다. 16강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공부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초기 기업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전에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부족한 현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합니다.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 현금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마이너스인가 아닌가 보다 왜 마이너스인가, 그리고 좋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잉여 현금은 기업의 선택지를 늘립니다. 17강에선 잉여 현금이 증가하는 기업을 공부했습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현금을 법니다. 그리고 필요한 설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남습니다. 이 돈이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현금은 기업에게 시간을 주고 선택권을 줍니다. 여덟 번째, 잉여 현금 마이너스도 이유를 봐야 합니다. 18강에서는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인 기업을 공부했습니다.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나쁜 기업일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해 지금 많은 돈을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현금이 왜 줄었는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입니다. 미래에 더 큰 현금을 만들기 위한 투자라면 오늘의 마이너스가 내일의 성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도 나빠지고 부채도 늘어나고 현금도 계속 줄어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마이너스라도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현금 흐름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19강에서 가장 중요한 실전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폭이 줄어듭니다. 매출 채권 증가가 안정됩니다. 재고가 정상화됩니다.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함께 좋아집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기업의 현금 흐름에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품이 잘 팔립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본업의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판매한 돈을 제대로 회수합니다. 매출 채권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재고도 지나치게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공장에 투자합니다. 좋은 기술에 투자합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그 투자가 다시 경쟁력을 만듭니다.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냅니다. 더 많은 현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필요한 투자를 하고도 현금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잉여 현금입니다. 남은 현금으로 부채를 줄입니다. 주주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장 기회를 준비합니다. 다시 더 많은 현금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기업의 현금 선순환 구조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기업의 흐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재고도 계속 쌓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점점 나빠집니다. 부족한 현금을 채우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다시 돈이 부족합니다. 또 빌립니다. 또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의 이익보다 현금이 기업의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영업이익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 네 번째, 매출 채권이 매출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가? 다섯 번째,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고 있지 않은가? 여섯 번째, 설비 투자가 미래의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일곱 번째, 잉여 현금이 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가? 여덟 번째,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숫자들이 한 분기만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여러 분기와 여러 해에 걸쳐 같은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의 현금 흐름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강 핵심 정리. 오늘은 11강부터 20강까지 공부한 내용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영업이익과 현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처럼 비용이지만 그 순간 현금이 나가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가 증가하면 기업의 현금이 운전자본에 묶일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지속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잉여 현금이 많으면 기업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라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숫자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가? 매출 채권과 재고가 안정되고 있는가? 투자가 미래의 현금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잉여 현금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 흐름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심화편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장부에서만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본업에서 실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을 좋은 곳에 투자하고 결국 더 큰 현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을 통해 좋은 기업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